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깜깜이 기간인데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발표 가능한 건데 일단 본격적 선거 이야기하기 전에 외국도 이렇게 선거 일주일 전에 깜깜이 기간을 둡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보통은 하루나 이틀 전까지 제한하는 국가가 일부 있고요. 아예 없는 국가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에 관해서 너무 규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다소 선거 규제를 완화하면서 뭔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생각 개인적으로는 깜깜이 기간을 둬야 된다. 두면은 며칠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굳이 두자면 한 이틀 정도. 이틀. 예. 저도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다. 4월 1일부터 조사한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정당에서 자체 조사하거나 혹은 뭐 의뢰받아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공표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한 거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57.5%,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36%로 대략 20%포인트가량 격차가 나타났고요. 조금 전에 발표된 JTBC 의뢰 리얼미터 조사 역시 같은 날 조사가 진행이 돼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57.1, 박영선 후보 36.1.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대체로 조사하는 결과들이 유선을 뭐 일부 10% 섞거나 뭐 15% 섞거나 혹은 전화 면접을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 뉴시스 조사가 이제 5대5로 ARS랑 이제 섞어서 했는데 ARS 100%한 조사나 뭐 전화 면접 100%한 조사나 이번 선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일관성 있게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이후에 한 15 내지 한 20% 가까이 앞서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과거에는 이렇게 큰 지지율 차가 선거 전에 있더라도 본투표에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론조사 기법이 또 많이 과거보다는 좋아졌다. 거기다가 안심번호가 도입되면서 진보 보수 또 젊은 층 또 나이 많은 층 이걸 표집하는 데도 좀 유리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전에 20% 이상 차이 나면 뒤집기 어렵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충 예측이던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은 총 6일인데요. 역전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1~2% 초박빙 판세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6일 동안의 뒤집기라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선거운동 개시일 지난 25일이죠. 2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격차가 지금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이게 총선,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고 투표율이 낮은 그것도 50% 이하로 예측이 되는 보궐이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20% 격차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그 과거 선거에서 특히 이제 2010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었던 선거였는데 오세훈 대 한명숙 여론조사는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기도 했었는데 실제 득표율은 0.6%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겨우 신승을 했고요. 또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 정세균 후보랑 맞붙었던 오세훈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또 역전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조사 방법, 즉 안심번호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포함 오차라고 합니다. 커버리지 에러라고 하는데 무선 전화 사용자들을 포함하지 못했던 과거 조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흔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D-6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여론이 급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 창원 성산 이 재보궐선거에서는 여영국 후보가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를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예. 붙었었는데 실제 여론이 급변하는 여러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포함 오차, 커버리지 에러하고 여론이 급변하는 이런 사안들이 사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선거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 후보가 5% 빠지고 또 만약에 내가 5%포인트 올라가면 10%가 확 줄어드는 형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양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여론조사만 믿고 있다가 특히 많이 앞서는 후보 같은 경우는 이완돼서 지지층이 이완돼 투표하러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계속 투표를 독려하는 거죠. 특히 이제 사전 투표까지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뭐 지지 후보도 묻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투표장에 나갈 거냐 투표 의향을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쏟아진 여론조사 보면 투표할 거냐 의향에 80에서 90%가 꼭 투표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0% 미만만 투표를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30에서 40%는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100% 정답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아마 민주당 생각 같은데 소장님은 소장님 거기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이번에. 왜냐하면 진영 간 대립이 지금 극심하게 아주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양 당이 투표 동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동원해서 20, 30대를 찾아서 투표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결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투표율은 재보선 중에서는 역대급 투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역대 재보선 중에서 가장 높았던 투표율이 그것도 50%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번엔 50% 넘긴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50% 넘을 것 같습니다. 뭐 사전 투표 제도도 있게 하니까. 네, 네. 이택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투표율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 투표율이 대체로 한 30%나 뭐 많아봐야 40%대였는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 이제 가장 근래 있었던 보궐선거가 2011년 선거였죠. 그때 48.6%였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사전 투표가 2013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로 전체 투표율이 대략 한 5%포인트 안팎 상향됐어요. 예. 그래서 48.6에다가 그냥 산술적으로 5%포인트 정도 더하면 53-4%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대략 50% 전후반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아주 많은 국민들에서 오랫동안 노출된 이런 좀 큰 선거는 또 투표율이 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점을 감안하면 한 50% 이상일 한 것이다. 초중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보다는 투표율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건데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층이 유리하다. 뭐 2012년 대선은 좀 예외적 상황이었고요. 또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의 공식이었는데 소장님 이번에는 어떻게 반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그 공식이 적용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에는 꼭 진보가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아서 민주당이 유리하려면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월등히 높고 그리고 폭넓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그리고 연령별로도 4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져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일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역시 진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지난 총선은 굉장히 상반된 그렇죠. 결과가 나타나서 평균적으로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한 15%포인트 가량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개표는 본 선거 투표부터 먼저 개표한 지역들이 많았고 사전표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보수층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는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20, 30, 40 세대에서
거의 팽팽하거나 또 20대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가 앞서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전투표는 꼭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6일 동안에 또 다른 이제 어떤 변수가 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일하고 이제 모레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맞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계층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린 바대로 만약 투표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민주당이 뭐 소폭 유리하거나 거의 팽팽한 이런 수준이 사전 투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본 투표는 또 아직 6일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민주당과 대통령을 떠받들던 2040 세력들 그러니까 사전 투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의 민심이 조금 떠났기 때문에 뭐 무조건 민주당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선거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고 그렇죠. 주말 거쳐서 수요일 날 이제 본투표가 이어지는 건데 과연 민주당이 역전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나올 것이냐. 뭐 과거 선거에 뭐 지난번에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딸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그 딸이 등장해서 SNS 글 쓰는 바람에 그래서 뭐 분위기가 반전된 경우 있었고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앞서가고 있던 박찬종 후보 거짓말이 또 드러나면서 또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간도 지금 며칠 안 남았고 그렇게 큰 변수가 나올 것이냐 대세를 뒤집을 만한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어느 선거든 선거는 선거를 관통하는 큰 민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민심은 20, 30대가 국민의힘을 선택하면서 보수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20, 30대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전면적인 부정이나 근본적인 정치 지형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LH 사태 야권 단일화 민주당 각종 실책을 통해서 20, 30대 이런 민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 30대의 회초리 민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한 변수 갖고는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대표님. 네, 이제 TV 토론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TV 토론이 이제 1차는 시청률이 한 5% 정도 나왔다고 하고 2차는 한 8%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40대가 2차 TV 토론 때 또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TV 토론이 이제 3차는 할지 말지 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는 워낙 많이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TV 토론이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TV 토론 과정에서 조금 표심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아까 앞선 코너에서 그 뭐 김상조 실장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사안들, 그러니까 당내 주요 인사들이나 아니면 각 진영의 상징적 인물들과 관련된 좀 부정적인 기사들은 지지율을 뭐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상승을 뭐 억제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후보 본인의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각 진영의 주요 인사들의 어떤 뭐 비리라든지 뭐 나쁜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격차가 커서 이걸 과연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뒤늦게 대국민 사죄를 했습니다마는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만일 서울 또 부산까지 다 넘어간다고 하면 이 선거 끝나면 바로 대통령 선거거든요.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죠. 대선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아직은 대선까지 지금의 20, 30대 민심이 이렇게 그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0, 30대 민심을 다시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정 가치를 다시 세우고 국정 운영을 다잡게 하게 된다면 저는 대선은 다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표님. 네, 일단 그 대선에 그 영향을 뭐 일부 구도면에서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2패를 한다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좀 확장이 좀 어려운 국면이 되고 치명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친문 진영에서는 새로운 후보 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뭐 그런 구도의 문제는 있을 텐데 일단 대선은 또 이번 재보궐선거하고는 좀 그 다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또 그 판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구도가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진보보다는 보수 진영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예측은 역시나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3후보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네요. 이게 민주당 경선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3후보가 나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회의론도 있어서 곧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